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두 번의 큰 산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증시의 반등은 크게 나오지 않고 있죠. 지금 시장은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악재들도 불편한 상황들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파월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항상 양방으로 열어놓다가 한번 작년에 크게 데이고 난 다음에 아주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당일날 S&P 지수가 3% 이상의 급락이 나왔는데 이것이 올해도 재현이 될까봐 시장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죠. 자, 파월의 연설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잭슨홀 충격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중도적,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기사가 있는 반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그리고 적절하다면 추가 인상, 금리 인상을 더하겠다. 25bp 더 올리면서 매파적으로 해석하는 기사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은 파월의 연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닉 티미라우스 월스트리트 기자죠.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이 기자의 기사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로 금리 인상을 하는데 좀 더 신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 요것을 이제 타이틀로 뽑은 거죠. 그러면 9월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는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중요한 이슈, 특히 우리 시장과 연관된 것들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얼마나 떨어져 주느냐, 또 미국의 국채 금리가 4% 이하로 내려오는 구간이 어디냐, 이것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에 달러 인덱스는 큰 폭의 상승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빠졌다라는 거죠. 유로화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가요, 순식간에 뽕 밑으로 치고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약세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1.08달러대에서 움직이는데 이것이 상승하게 된다면 달러는 약세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유로화 급락을 이끌었던 요인은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독일의 경제 지표였습니다. 경제 지표 보시면 이게 PPI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쭉 상승을 하다가요, 이게 마이너스 6%까지 빠졌습니다. YOY로 마이너스 6%까지 갔다라는 것인데 이거 하나만 본다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독일이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갔구나 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독일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유로화는 강세로 갈까요? 약세로 갈까요? 당연히 약세로 갑니다. 유로존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가 될 텐데 이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 중에서 독일의 지표가 이렇게 악화가 되면서 시장은 상당히 얼어붙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당장에 나오는 지표의 흐름들보다 이 지표가 지나가면서 사이클상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독일의 생산자 물가지수와 독일 증시, 닥스 증시의 움직임들을 비교를 한 차트가 되겠는데요. 경기는 사이클을 타고 돌기 때문에 이 PPI도 마이너스로 왔다가 올라가고요. 마이너스로 왔다가 올라가고 이런 사이클, 순환 주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PPI가 마이너스로 빠졌을 때를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빠지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PPI가 회복하는 국면에서 어떻게 되죠? 지수는 상승, 완전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도 PPI 파란색 선이죠. 이것이 마이너스로 빠졌다가 경기가 침체에서 돌아서고 나니까 폭발적인 지수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PPI는 완전 마이너스 1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경기가 완전히 침체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다시 돌아서면서 이렇게 지수 급등이 나왔고요. 2015년 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PPI가 마이너스 들어갔다가 요게 돌아서면서 지수는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2020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 흐름,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졌는데 이제 기다릴 것은 PPI가
YOY로 마이너스 6%대까지 내려갔으니까 이게 줄어드는 시점부터는 다시 한번 지수의 상승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PPI가 돌아서고 독일 증시가 만약에 상승으로 돈다. 그러면 유로화는 강세로 가겠죠. 그럼 달러 인덱스는 다시 약세 흐름들로 진입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경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이클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흐름을 보시면 이게 경기 선행지수예요. G20 국가들의 경기 선행지수를 보여주는데 경기 선행지수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100이 기준인데요. 100 아래로 내려왔다가 침체해서 다시 올라가고요. 침체해서 버블로 들어갔다가 다시 침체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보시면 90선까지 이탈하는 아주 극심한 침체가 나왔다가 이게 완전 버블로 갔었죠. 요게 이 절대 수치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땡겨 올린 이 폭을 보시면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00선을 넘었던 경기 선행지수가 빠졌고요. 99선 근처에서 이렇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순환 주기에 따라서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돌아서고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급작스럽게 꺾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많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조정을 현명하게 넘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왜 이렇게 시장이 약하냐? 매수의 큰 축을 담당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55조 원대까지 늘었던 예탁금이 어디까지 줄었습니까? 51조 원대까지 줄었습니다. 거의 4조가 줄었어요. 10% 가깝게 8에서 9%의 예탁금이 줄어들면서 개인들의 매수 여력이 확 떨어졌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용 쪽에서도 디레버리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조 5,500억에 달했던 신용 잔고가 어디까지 줄었냐면요. 20조 원대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5천억 정도가 반대 매매 내지는 아니면 반대 매매를 우려해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개인들의 매수 여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거래 대금은 어떻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일평균 증시 거래 대금이요. 7월 달에 이렇게 코스피는 23조 원 넘었고 코스닥은 16조, 17조에 육박했던 거래 대금이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코스피는 10조 원까지 반토막 이상 났고요. 코스닥 역시 에코프로 BM, LLF와 같은 종목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1조 원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배터리 쪽에서 거래 대금을 독식하고 있다. 그러면 배터리가 아닌 다른 섹터에서는 전부 질질질 빠지면서 하루에 1% 빠졌다가 2% 빠졌다가 5% 빠졌다가 1, 2% 반등 나왔다가 또 빠지는 이런 약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인 매매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월요일장부터는 약간의 수급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2차전지 배터리 쪽에 집중됐던 매수는 양극재 쪽이었는데요. 그것이 2차전지 내에서 소외된 종목들 하지만 실적이나 수주 잔고가 탁월한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코윈테크 9%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요. 윤성 FNC, TSI, 하나기술, 탑머티리얼즈, PNT, DNT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수급들이 조금씩 풀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차트 흐름들 보면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는 코스닥에 비해서 약간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코스닥을 먼저 보시면 코스닥은 21선을 드디어 탈환을 했습니다. 21선 8월 초에 이탈하고 난 다음에 저항 맞았죠. 그리고 나서 쌍바닥 잡고 역헤드 숄더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파동상으로 보면 이건 몇 번입니까? 요게 1번 나왔다가 2번 만들면서 3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상당히 빨리 나올 가능성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왜 이렇게 빠졌느냐? 지금 시장의 수급이 몰리는 쪽은 어디다? 양극재 업체들로만 모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아직 21선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파동에서 보면 이거 1번이죠. 그리고 바닥 한 번 잡았고 두 번 잡으면서 2번 만들고 있고 이제 3번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집중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장에 9% 이상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이것도 바닥을 잡아가죠.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전저점 때 깼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저점 때 안 깼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이 되고 2번이 되고 3번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이거 지금부터 봐야 됩니다. 수주장고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윤석 FNC도 지금 쌍바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TSI도 3번 만들면서 상승 추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윤석 FNC는 실적에 있어서는 쇼크가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실적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 실적 기대감들이 실제 실적을 까놓고 보니까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 FNC는 반등 시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CIS 바닥 잡았죠.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하면서 1번 나왔습니다. 1번에서는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닥을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쌍바닥 내지는 역회된 숄더를 나오는 그 구간부터 2번이 시작되는데 2번이 여기고요. 이렇게 수렴해 놓으면서 3번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면 이게 21선을 돌려 세우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나온 것들 보시면은 자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빠지면서 쌍바닥 잡고 이렇게 21선 갖다 타죠. 그러면 21선이 어떻게 되냐면 하락에서 이렇게 횡보로 돌았다가 상방 쪽으로 돌게 됩니다. 이 작업들이 며칠 필요한데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기술은 요거는 1번도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요거 굉장히 강하게 버틴 겁니다. 자, 요거 4번 나왔죠. 그 다음에 5번 나왔고 6번 나왔습니다. 볼린저 밴드 돌파 또 했으니까 5번 나와서 6번 또 갔는데 돌파 이번엔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돌파가 안 나오면 21선 깨고 여기에서 박스권 만든다 그랬어요. 이게 7번입니다. 그죠? 7번 나오고 8번 나와서 볼린저 밴드 돌파까지 나왔다. 지금 요 장비 업체들 중에서 수급 패턴 파동상으로 가장 강한 것은 하나기술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 흐름들 굉장히 좋고요. PNT는 뭐 명실상부한 장비주들의 대장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미리 올랐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미리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얘가 요즘에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요 코인테크를 보시면은 코인테크는 이전에 올랐습니까? 잘 안 올랐어요. 전고점대 돌파하고 이제 안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PNT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시작해서 만원 언더에서부터 시작해갖고 8만원까지 1000%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PNT도 우리가 크게 배팅하기보다는 얘도 수익 실현 관점을 자꾸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탑 머티리얼즈 나쁘지 않죠. 이렇게 볼린저 밴드까지 돌파했다. 이제 상승 추세로 진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요 장비 업체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비 업체들에 대한 내용들 제가 추가적인 종목들과 함께 강한주식연구소에다가 올려놨어요. 제가 강한주식연구소는 대한민국 주식 어플 중에서 그 내용면에 있어서 또 수익률 면에 있어서는 탑 클래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단타 종목들 추천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제 풀베팅을 하고 여러분들이 언제 주식을 모두 매도해서 인버스를 사면서 풋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이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은 사용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익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시점도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주식연구소는요. 우리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를 올려놨으니까요. 이 링크 통해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강한주식연구소 어플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